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두 분의 연자 강의 들었고요. 7분의 패널 선생님을 제가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양의대 김기용 교수님, 성균관의대 김달애 교수님, 성균관의대 김주원 교수님, 을지의대 안지훈 교수님, 카톨릭의대 이정은 교수님, 성균관의대 최진호 교수님, 그리고 원래 참석해 주시려고 했던 정준현 배사랑 내과의 정준영 원장님 대신에 충남의대 박재영 교수님이 대신 참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저 질문이 좀 왔거든요. 그걸 먼저 보고 패널 선생님들이 먼저 경험이 많으시니까 질문하시고 답변 주시고 거기에도 부정한 게 있으면 연자분들이 또 이렇게 애드온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무작위로 선생님 중에서 환자가 숨차다고 해가지고 이뇨제 주고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신부전을 의심해도 될까요? 우리 박재영 교수님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고 나서 좋아졌다고요? 근데 신부전은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서 조직으로 산소를 적절하게 주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을 확인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신부전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뇨제만 그냥 주시지 마시고 아까 우리 오재원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NT-proBNP를 디스미아 코드를 넣고 거기에다가 처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저희 우리 이상 원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주변에 초음파 하실 수 있는 원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원장님의 손을 좀 빌린다거나 아니면은 대학병원으로 보낸다거나 해서 심장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이 사람이 진짜 신부전인지 알아야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숨 찼는데 이뇨제 주고 나서 좋아졌으니까 신부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진단이 아니라 신부전을 의심해도 될 거니까. 의심은 항상 뭐든지 의심할 수는 있죠. 네.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숨차다는 증상, 그다음에 징후, 그리고 진단할 때 그 표도 보셨지만 심장 초음파를 하셔서 이게 심장 기능이 떨어졌는지 조금만 떨어졌는지 아니면 보존되고 있는지 보존되고 있다면 거기다 신부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심지영 교수님 말씀하신 BNP의 증가라든가 아니면 심장의 이완기 기능 장애라든가 좌심방 볼륨 인덱스가 증가되거나 이런 기능적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것을 애드온해서 해야 하프페프로 진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준호 교수님 또 질문하셨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가 이제 노인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고혈압 환자들 고령의 환자들이 있으면서 그런 건 BNP가 올라가죠. 특히 NT-proBNP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가는데 똑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심초음파 없이도 신부전으로 진단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KD 자체도 굉장히 이 신부전의 위험 인자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그 CKD로 인해서 BNP 올라가는 정도를 잘 따져봐서 좀 이렇게 리스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NP가 한 7만, 3만 5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더 CKD에 있으면서 하펠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CKD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크레아틴 투석하고 있는 환자인데 BNP가 1500이다 이 정도면 사실 또 저희 생각에는 그 정도는 CKD로도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 저희가 감을 가지고는 환자를 보고는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이 환자가 신부전이냐라고 진단하기보다는 환자의 증상이 숨찬 증상이 있고 또 혹은 이 컨제스천의 다른 사인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는 게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제
이 에코라든지 뭐 솔트사운드, 그 제3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동반이 돼 있으면 그때 신부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초음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다래 교수님, 그 신부전 환자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은 얼마나 자주 심초음파를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진단됐을 당시에는 팀장 초음파를 아마 보통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해서 환자의 이제 에티올로직 이밸루션까지 끝나신 다음에 약물을 쓰실 텐데, 특히 레프 환자가 하프 레프 환자라고 이젝션 프랙션 떨어져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한 다음에 ICD나 CRTD 같은 기계에도 또 이제 인디케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한 지 레프 환자들은 보통 3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 더 팔로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뭐 재입원하시거나 그럴 때도 에코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경우로 일단 전 심장 초음파를 자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오재원 교수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ECG를 통해 신부전을 진단하는 AI 디지털 진단이 인정 비급여 수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전 처음 듣는 얘기긴 하지만 개원가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신지. 네,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AI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굉장히 열려 있는 나라여서 어떤 그 프로그램의 어떤 공신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다 비급여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많은 AI 프로그램들이 있죠. 엑스레이도 갖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있다고는 저도 알고 있고, 뭐 그런 관련된 회사말도 저도 사실 일하고 있지만, 사실 뭐 당연히 진단 기준 상으로 이제 의심의 수준입니다. 심전도에서 이상성이 보이면 이제 의심을 하는 정도의 하나의 더 클루가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진단은 할 수 없고요. 이제 아마 그렇게 했던 AI라는 게 이젝션 프랙션이 뭐 떨어져 있는 이런 환자의 심전도, 그렇지 않은 심전도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판독해 나와서 스코어를 가지고 얼마 이상이니까 이거는 신부전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AI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만 진단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BMP나 초음파를 반드시 시행을 하셔야 되고, 의심하는 정도. 근데 만약에 뭐 BMP나 초음파가 다 선생님들 병원에서 시행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뭐 해볼 수는 있는데, 저 같으면 그걸 비급여로 하느니 엔티프로 BMP를 내겠습니다. 네. 그 기계가 혁신 의료기기를 받았는데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비급여나 혹은 선별급여로 사용은 할 수는 있는데 개원가에서는 절대 못 씁니다. 그리고 안정성이나 경제성이나 진단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게 아직 증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하는 것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정훈 교수님, 환자가 신부전 증상이 있다가 증상이 좋아졌어요. 그런 다음에 좀 늦게 신부전에 관한 검사를 해도 되나요?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숨이 찼다 안 찼다, 뭐 좀 호전이 됐으면 뭐 검사하는 걸 좀 미뤄도 되나요? 그런 의미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검사가 어떤 목적을 가진 검사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환자가 숨 차서 왔는데 진단을 해야 되는 검사라면은 당장 환자에게 뭔가 해가 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엔티프로비엠피나 체스트 엑스레이, 심전도, 그다음에 에코 같은 넌 인베이시브 진단 검사는 바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진단 후에 이제 진단 과정 중에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인베이시브한 검사를 해야 된다면 그거는 환자가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검사로는 코로너리 엔지오그램을 시행해서 이스키미아 하트 디지즈에 의한 하트 페일 여부가 아닌지도 나중에 알아볼 수 있고, 또 마이오카디움의 어떤 캐릭터리스틱을 알기 위해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고 나서 카디악 MRI나 이러한 기타 마이오카디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 경험으로는 이게 연세 드신 분들,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은 증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코로너리 아처리 디즈, 협심증 증상인데도 본인은 그냥 답답하다, 숨이 차다. 근데 당뇨 있으시고 고혈압 있으시고 CKD도 약간 있고 그런 분들은
꼭 숨차다고 해서 그냥 숨차니까 신부전이다 생각하고 그냥 약물 치료하고 혈압 조절하고 이뇨제 쓰고 뭐 맥 조절하고 이런 거보다는 꼭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를 꼭 룰아웃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런 하이 리스크 환자들한테서 코로너리 아트리 디지즈가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증상을 페인이라고 표현을 안 하시고 흉통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답답하다, 숨이 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하이 리스크 환자들한테는 의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나중에 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김기용 교수님 이제 하프레프하고 하프페프하고 예후의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하프페프가 이전부터 하프레프에 비해서는 장기적인 예후는 좀 더 나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하프레프가 이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의 펑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젝션 프랙션에 따른 예후가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스케믹 하트 페일리어에 의한 하프레프가 훨씬 예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하프페프도 이제 증상 NIH 클래스에 따라서는 그 만약 하프페프에서도 NIH4로 만약 증상이 된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비슷한 예후를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프페프는 그 모탈리티가 넌 카디악 코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의 환자들에다가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낙상이나 또 뭐 뉴모니아, sepsis 이런 인펙션에 대해서 모탈리티가 높기 때문에 하프레프 같은 경우에는 카디오바스큘라 모탈리티가 더 많겠죠. 그렇지만 하프페프는 넌 카디악 모탈리티가 높아서 이게 전체 모탈리티를 보면은 이게 하프페프의 모탈리티가 하프레프보다 만큼 컴패러블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하프페프에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군과 하프레프에서 당뇨병이 없는 환자군의 모탈리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하프페프에도 여러 가지 페노타입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모탈리티가 하프레프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추가. 네, 패널 중에 지금 성균관 의대 김주원 교수님은 부정맥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강의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박출률 보존 신부전이나 박출률 감소 신부전에서 심방세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방세동이 있을 때 리듬을 조절을 해야 됩니까? 사이언스 리듬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돌려야 됩니까? 아니면 레이트만 조절하고 환자 증상 봐가면서 치료만 해야 되는지 그 신부전에서 HR fibrillation 치료의 전략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제 보면은 그 AFib이 있을 때 리듬 컨트롤 할지 레이트 컨트롤 할지를 이제 고민했던 거는 조금 이제 옛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레이트 컨트롤보다는 리듬 컨트롤을 하자. 특히 AFib이 진단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리듬 컨트롤을 하는 게 좋다는 추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심부전이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그 실제 외래에서 이렇게 혹은 이제 그 원장님들이 봤을 때 레이트가 괜찮네? 그럼 굳이 리듬 컨트롤을 해야 되나 싶으신 환자분들도 뭐 기회가 있으시면 홀터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해보면 실제 타키카디아가 되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 그런 타키카디아가 더 핫페일리어, 뭐 레프가 됐든 페프가 됐든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뭐 핫페일리어 심텀, 뭐 AFib 심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리듬 컨트롤을 좀 고려해서 뭐 약물 치료가 됐든 아니면은 RFCA를 고려해서 이제 저희 대학병원 쪽으로 보내주시든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이유는 싸움을 좀 붙이려고 같은 병원에 계신 최진호 교수님도 똑같은 생각인지 프로스 앤 콘스로 좀 가실 건지 왜냐하면 이제 개원가나 사실 신부전을 많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레이트가 좀 빠른 환자는 당연히 이 리듬 컨트롤을 더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실제로 새로 생긴 하스페일리어면서 새로 생긴 하스페일리어의 증상이 이제 AFib하고 AFib 새로 생겼다는 게 확인이 되면 대부분은 그 리듬 컨트롤을 먼저 권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하스페일리어에 오래된 AFib이 있는 환자한테 특히 이제 LA 볼륨이나 LA의 사이즈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환자에게는 권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AFib이 원래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최근에 신부전 악화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대부분은 보내는데 하나 팁은 기존에 이제 환자를 많이 데리고 있는 부정맥 선생님들한테 보내면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워낙에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주원 선생님처럼 이 최근에 시작하고 좀 이렇게 실력이 좋은 선생님들한테 많이 리듬 컨트롤을 위해서 보내는 편입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은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어리드미아 팀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잘 하는데 저는 결국 그 신부전 환자가 AFib을 동반했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잖아요. AFib 때문에 하페일리어가 생겼는지 하페일리어 때문에 AFib이 생겼는지 그러면 결국은 이 환자가 어디를 가느냐 지금 김주원 선생한테 가면은 리듬부터 막 우리한테 오면은 신부전 약제를 먼저 치료하면서 실제로 보면은 하페일리어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치료해 보면은 아시겠지만 선생님 더 경험 많으시면 GDMT 꾸준하게 잘 하고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하고 하면은 진짜 한 30% 정도에서는 리버서블 밸브 디스펑션이 있잖아요.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 는 진짜 하페일리어로 오면은 저희가 적극적인 GDMT고 EP 쪽에 가면 거기는 메디케이션은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오직 레이트만 결국 레이트 때문에 신부전이 생기는 경우에는 레이트를 컨트롤 해주면 당연히 신부전 밸브 펑션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더 우리가 EP 하시는 분하고 저희 분하고 이 갭이 있어서 널리지 갭이 있어서 그쪽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듬 컨트롤을 사이언스 리듬으로 적극적으로 컨트롤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 항부정맥제를 계속 환자들이 복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항부정맥 자체가 또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고 환자분들이 약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들 많이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정맥이 atrial fibrillation 때문에 신부전이 생겼으면 그 리듬을 먼저 컨트롤하고 또 초기에 최근에 생긴 1년 이내 최근에 생겨서 신부전이 악화됐으면 리듬을 컨트롤을 하지만 크로닉 atrial fibrillation이 있는 LV 사이즈도 크고 LA 사이즈도 큰 경우에는 레이트 컨트롤로만으로도 충분히 가이드라인 디렉티드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환자들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다래 교수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아까 신부전 환자 초음파를 언제 다시 하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대학병원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병원에서 치료하고 이제 1차 의료기관으로 개원가로 환자를 보냈어요. 개원가 입장에서 개원 1차 의료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신부전 환자가 왔는데 잘 조절해서 왔는데 초음파를 이게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메인턴스 테라피만 잘 하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네, 선생님.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잘 지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팔로우업을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너무 조절 잘 되고 프로BNP 레벨도 정말 안정조 유지되시면 임상적으로 안정되면은 애뉴얼 팔로우업은 이게 무조건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증상이 안정화되시면 그래도 2, 3년에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없는 얘기죠. 맞습니다, 교수님. 네. 네, 환자 증상과 임상 그 느끼는 피지컬 파인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또 질문이 좀 올라오셨는데요. 일제의대 안지훈 교수님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선생님 임상에서 보실 때 선생님이 여기 질문해 주신 박출률 보존 신부전이 진짜 정말 많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선생님 임상에서 이런 환자를
진짜 많이 보시고 또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가장 여기서 이제 청중 원장님들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전공의 할 때만 해도 핫페일리어의 진단은 이제 프레이밍 크라이테리아에 따라서 임상적으로 진단을 했는데 요즘 이제 객관적 지표를 따라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진단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사실 하프페프란 개념 자체가 에코를 하고 BMP 레벨이 상승이 돼 있으면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진단율이 높아감에 따라서 하프레프만큼 진단도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 이제 질문이 되는 골격이 그레이존 환자의 진단과 치료거든요. 그래서 뭐 BMP가 한 300 정도고 E/E 프라임이 뭐 10 정도 내외 정도고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진단의 프로바빌리티를 높이는지 그리고 다이렉티스를 아까 썼을 때 좀 반응이 좋으면 진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건지 혹은 하프페프가 의심이 될 때 어떤 약부터 트라이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 온라인 질문이 선생님 질문한 거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 진단을 위해 부하 검사를 할 때 측정해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심주영 교수님, 우리 안지훈 교수님이 질문하신 거하고 요 온라인 질문한 거하고. 네, 사실은 부하 검사를 하면서 그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좀 컴플렉스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심플리파이하게 하면 환자를 좀 조금이라도 운동하는 운동 기구가 있으면 좋은데 트레드밀이 있는 병원은 트레드밀 하고 바로 누워서 에코를 해도 되고요. 지표는 그냥 마이트럴 인플로우, 티슈 도플러, 그다음에 RV 프레셔 재는 TR 벨로시티 이렇게 세 개를 스테이지마다 보면서 이제 심톰이 생겼을 때 그걸 필링 프레셔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확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프랙티스에 좀 컴플렉스한 면이 좀 있지만 그걸 좀 심플리파이해서 저희가 핫페일리어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에코를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하는 퍼실리티를 어떻게 세팅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카디오 펄머너리 테스트를 함으로써 환자의 엑서사이즈 듀레이션이나 심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만 보셔도 어느 정도 프로버빌리티는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리까리 하시면 그냥 3차 병원에 리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재용 교수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그 박출률 경도 감소 신부전 그 정체가 뭡니까? 박출률 감소 신부전 쪽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면 보존 신부전 쪽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별개 아이덴티티입니까? 사실 이제 그게 과거 이름은 보더라인이라고도 불렸었고요. 한때 뭐 미드레인지라고도 불렸었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쓰다가 이제 마일드 리듀스라고 쓰게 된 이유는 그 환자들을 즉 40일에서 49인 환자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쪽에 가깝냐, 리듀스드에 가깝냐, 프리저브드에 가깝냐라고 봤더니 환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혈액 검사든지 이런 어떤 패스피지올로직하게도 조금 더 리듀스드에 가깝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존의 RCT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다시 해서 포스트독 분석을 해서 40 이하인 때 쓰는 약들, 가령 AC부터 ARB, 뭐 베타블로커, 뭐 이런 약들을 40일에서 49일 효과가 있냐를 봤더니 꽤 효과가 있다. 50 이상에서는 효과가 덜한데 이런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마일드 리듀스드 경도 감소는 조금 더 감소에 가까운 환자들인 것 같다. 따라서 경도로 감소로 가고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감소해서 쓰는 약을 써도 되겠다라고 되어 있고 유럽과 미국 가이드라인 모두 다 이 경도 감소 환자에서는 감소 환자에 대한 약을 써도 되고 물론 클래스 1 레코멘데이션은 아니지만 2A 또는 2B로 그 약들을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어서 그런 경도 감소는 그런 근거, 패스피지올로직한 근거, RC 데이터의 포스트톡의 약제 효과에 대한 근거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더 감소에 가려는 환자니까 그렇게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이게 신부전을 좀 더 딥다이브하면 더 헷갈리는데요. 아까 안지훈 교수님 질문했더라 이게 하프페프는 되게 헤테로지너스합니다. 그래서 하프레프는 박출률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라스 심파세틱 톤. 그래서 라스 블로커하고 베타 블로커가 그 하프레프 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고 그런 클리니컬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하프페프는 너무 페노타입이 헤테로지.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 어떤 사람은 고혈압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CKD가 있는 사람. 그래서 워낙 헤테로지너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하프페프의 환자의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라든가 전체 모탈리티라든가 호스피탈리제이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약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SGLT2 이니비터라고 해서 당뇨병 약제로 개발된 그런 약제가 하프페프 환자한테서도 여러 가지 사망률을 플라세보군에 비해서 좋게 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프페프에서 SGLT2 이니비터가 클래스 1으로 가이드라인이 인도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오베시티, 비만 치료제가 또 하프페프 환자의 또 증상도 호전시키고 체중 감소시키면서 여러 BMP도 감소시키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하프페프의 또 치료 약제로서 또 뭔가 포지셔닝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